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은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갑자기 폭락한 한국의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엔 우리나라만 유독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채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 채권을 Fixed Income이라고도 하지만 안전자산이라고도 하거든요. 특히 그 나라의 화폐로 발행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채권이 부도가 나는 이유는 만기 때 지불할 돈이 없어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채라고 하는 것은 발권력을 통해서 지불할 돈이 없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채는 금융위기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동성이 그렇게 쉽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우리네 국채 금리가 딱 한 주 동안 15.5베이스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기물일수록 더욱 심각한 급락 현상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금리이자 3년물, 지표금리인 3년물의 경우에는 달랑 한 주 동안에 20.7베이스포인트가 상승했고요. 1년물 금리는 무려 29.8베이스포인트 폭등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외국인들의 초강력 매도가 있었는데 이 속수무책이었던 국채시장은 거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지난 27일에는 거의 패닉에 빠지기도 했죠. 그나마 기재부가 2조 원 규모의 바이백 등을 발표하면서 폭락 현상은 멈췄지만 딱 하루에만 3년물 국채 수익률이 무려 12.5베이스포인트나 오를 정도의 강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진이 또 걱정됩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4,693억 달러,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문을 모르는 이 국채 가격 추락에 대해서 시장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마저 생기게 했습니다. 물론 북쪽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북측과의 긴장 고조가 원인이었다면 가장 먼저 CDS가 폭등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딱히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우선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거론되고 있어요. 조만간 우리네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 생각이 시장에 미리 반영된 것이다라는 주장이죠.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금리 추가 인상은 지난 회의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빤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채가 빤하게 알려진 사실에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두 번째, 국가 재정이 너무 급하게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아무리 재정 규모가 급하게 커졌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백지수표를 뿌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단기금리가 속등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치 않아요. 세 번째는 글로벌 헤지 펀더들 중에서 수익률 곡선에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의 이 큰 폭 손실 때문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게 바로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헤지 펀더들이 스팁에 투자했던 겁니다. 스팁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는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손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손실이 커지거나 이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메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가 매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실제로 전 세계 레버리지 헤지 펀드가 기습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올라왔을 정도니까 아무튼 큰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었었던 사람에게 더 큰 사기를 당하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한쪽 방향으로 강한 쏠림이 생겼을 때 큰 사고가 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고 물가 상승이 거의 지배적인 이슈였어요. 당연히 금리는 물가가 오르니까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커졌을 테죠.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바이러스 4차 확산과 더불어서 중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국제 공급망에 또다시 충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급하게 꺾이게 됐죠. 또 있었습니다. 사건이. 미국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대규모 재정 투자에 반대하는 바람에 계획되었던 재정 규모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바이든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적 인프라 투자에 반대하고 있는 동아당에서 맞서기 위해서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전원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조 맨친 의원만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집행에 결사반대했어요. 협상에 난항을 보이게 되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에 계획된 규모의 절반이 삭감된 1조 7,500억 달러 정도로 축소된다면 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마음마저도 변화가 생겼어요. 절반으로 삭감된 예산안마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며 시간을 끌었죠. 아시다시피 재정정책은 장기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기대하던 재정 규모가 절반까지 삭감된 것도 모자라서 그마저도 추가 삭감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니까 장기금리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에 단기금리는요. 연준의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지금 물가 급등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연준의 시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그 때문에 단기금리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단기가 오르고 장기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었단 말이고 금리 차이에 확대에 투자했던 수많은 헤지 펀더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헤지 펀더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해도 왜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투매 물량을 쏟아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1년물이 딱 일주일 동안 거의 30bp가 움직였다면 이건 뭔가 원화 가치의 급락 요인이 생기지 않고서야 쉽게 나올 수 있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우리네 금리가 급등하던 시기에 있었던 뉴스들을 모두 취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저 역시 떡 부러지는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살짝 의심되는 부분은 있었는데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만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이전의 세상은 무재고 시스템 그리고 분업이 특징적인 시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는 대만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만들죠. 주문자의 사용량에 맞춰서 맞춤으로 생산되었어요. 이런 흐름, 즉 국제 공급망의 분업화는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2001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컨테이너 혁명 등을 통해서 이 국제 물류 시스템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부품을 전량 내재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에 외주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잘 작동되고 있었죠. 하지만 중미 간의 무역전쟁 이후 미국은 중국을 주요 공급망에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대부터 중요한 생산시설들을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해가면서 미국으로 되돌아오라 라고 유도를 하죠. 하지만 트럼프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그대로 두기를 원했는데요. 값싼 노동력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바이러스가 터진 겁니다. 이를 빌미로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항구의 하역 노동자들한테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000원 받고 있었는데 너 15,000원 받고 일 안 할래? 10,000원 받고 일할래? 당연히 일 안 합니다. 지갑이 두둑해진 하역 노동자들이 혹은 트럭 운전자들이 굳이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급망의 병목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신흥국은 여전히 바이러스 충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부품 공급도 지연되었고요. 결국 미국에서 내구재 수요는 무려 26.2%나 급감하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내구재 수요가 26.2%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거의 자동차예요.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의 10월 해외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지난 9월에 비해 또다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죠. 그런 점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D램 10월 가격도 무려 10% 가까이 폭락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기업들에게 중요한 게 뭐죠? 효율입니다. 해외에서 값싸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중요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 쇼크 이후에 중요한 부품이 내재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의 시대에 엄청난 세금 혜택에도 꼼짝 않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스스로 미국으로 자발적 회귀를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마치 97%나 중국에 의존하다가 중국이 석탄 가격 급등으로 갑자기 수출을 돌연 중단하는 바람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생겼고 결국 자체 생산 계획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3분기 실적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글쎄 24%나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재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반도체와 자동차에 특화된 우리네 증시가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네 채권 시장과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추정되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가 더 발생합니다. 지난 31일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라는 것을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유럽연합 14개의 나라가 초청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국은 빠져 있었죠. 회의에서 바이든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 개방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된다.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원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급망은 다각화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 누가 봐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취지를 거듭 천명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미국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보이면서 친중 노선을 유지해왔던 유럽마저도 중국의 계속되는 지적재산권 탈취에 이제 결국 동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네 국채에 유독 투매가 집중되었을까요? 이번 모임을 바이든이 주관하면서 우리나라를 앞장세웠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이든에 이어 두 번째 기조 발언자로 나섰고요. 심지어 자석 배치마저도 바이든의 바로 옆자리였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말끝마다 이 공급망 회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두 거인들을 모두 잡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외교적 스탠스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중국 타도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었던 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네 대통령에게 이런 무리수를 두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땐 이번에도 실수는 아닐 겁니다. 얼마 전 오커스처럼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축출에 유럽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은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네 수출 비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였기 때문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포유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절대 강자인 한국, 특히 삼성전자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이 컴퓨터 칩이 미국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오는 11월 8일까지 생산 영업 핵심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의 명령하기에 이르릅니다. 미국이 원하는 정보 제출 목록에는 주요 고객사는 물론이고 고객사별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기술 단계 같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모든 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핵심 영업 기밀을 모두 주고 나면 삼성전자는 결국 미국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거절했어요. 기밀 유출 우려를 내세워서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아마도 조 바이든이 우리네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어가며 급 친근감을 보였었던 것, 옆자리에 앉히고 기조연설을 부탁한 것은 정보 제공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압박해서 미국에 줄을 세우겠다라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 상상력일 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중국을 압박하자는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런 사실이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곧 중국의 추가 보복이 임박했을 것이다라고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시진핑은 이 모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에요. 국가에 매우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특성을 갖죠. 그런데 지난 수일간 우리네 국채 시장은 초토화였습니다. 우선 국제 헤지 펀더들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쪽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받고 현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네 국채를 대거 매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굳이 우리나라에만 매도가 집중되었냐라는 부분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 시간에 쫓겨 여러분들 앞에 서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네 채권을 무차별 폭격했다고 해서 겁부터 집어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들 생각이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무조건 그들이 옳다면 채권 포지션에서 거대한 손실도 없었겠죠. 설령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생기는 우리의 각박해진 현실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미 충분히 반영된 악재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어 왔어요. 젊은 층일수록 애국주의가 강합니다. 아무리 물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도 애국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휴대폰 하나 팔기가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사드 보복 이후 우리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의 점유율은요, 고작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죠. 사드 이후로 여전히 중국의 보복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후로 삼성이 망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닥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중국에게 대한 이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은 거역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수출하는 것은 전체 물량의 80%가 중간재입니다. 그건 그들이 더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포가 지금 1위인데요. 양질의 반도체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EUV 장비도 지금 못 가지고 들어가게 막아놨는데요. 다만 국채 시장의 급락이라고 하는 재료는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 대한민국 금리의 비이성적 폭락 현상을 살펴봤고요. 외국인들의 한국 채권 공격을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사안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채권 시장의 흐름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